피고인 김서연, 고개를 드세요. 여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습니다. 고개가 올라가는 속도가 유난히 느립니다. 판사의 시선이 그 얼굴에 닿는 순간 호흡이 끊깁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던 상체가 앞으로 쏠립니다. 손이 가슴께에 멈춘 채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20해 전 병원 복도에서 사라졌던 아이. 끝내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했던 얼굴. 그날 밤 울음소리만 남기고 끊겼던 전화.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분유를 훔친 피고인의 얼굴이 그 기억과 겹쳐집니다. 이 재판은 판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법정 복도는 사람들의 발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 위에 놓인 낡은 가방 하나, 그 옆에 앉은 여자는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목에 찬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방 안에서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생후 5달, 젖병을 물린 채 싸늘한 대기실 공기 속에서 잠든 아이였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현금 몇 장과 아이가 먹을 분유 한 통뿐이었습니다. 법정 입구가 열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사건 번호를 호명하자 여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이를 안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은 제대로 된 겨울 외투 하나 없이 얇은 후드티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석으로 안내받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한 번도 정면을 향하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는 순간 재판부가 들어섰습니다. 판사 3명이 자리를 잡았고 검사는 이미 서류를 펼친 상태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절도 혐의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분유 2통을 가방에 넣고 계산대를 지나치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CCTV에 포착된 시각은 새벽 6시 10분, 아직 손님이 거의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넘기며 그녀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생계형 절도, 초범, 영아 동반. 이 세 단어가 서류 곳곳에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주소란에 적힌 곳은 반지하 월세방이 아니라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일란은 비어 있었어요. 연락처 한 줄만 달랑 적혀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와 눈을 맞추지는 않았어요. 변호인 역시 이미 여러 건의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사가 사건 경위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2월 14일 새벽 마트에서 분유 2통을 가방에 은닉한 후 출구로 향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안 요원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했고 출입구에서 제지당한 후에야 가방 앞 물건이 확인되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다는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사는 서류를 덮으며 피고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국선 변호인이 짧게 네라고 답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만 숙인 채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아이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재판부는 잠시 법정 안을 둘러보다가 다시 기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사가 추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의 현재 생계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청소 일용직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검사의 두 번째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국선 변호인이 대신 연락 가능한 가족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재판부는 침묵 속에서 다음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서류 속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1살에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출산했고 퇴소 이후 정부 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미확인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는 되어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본인 혼자였어요. 복지 담당자와의 면담 기록에는 재신청 규정 미충족이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덮으며 피고인을 불렀습니다. 김서연 씨,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손은 아이를 감싼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다 들리지 않았어요. 판사는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복지 신청은 해보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됐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법정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재판부가 뭔가를 협의하는 동안 그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숨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이 그녀의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메모를 적으며 다음 변론 내용을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검사는 이미 다른 사건 서류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절차를 고지했습니다. 증거 확인 후 다음 기일이 지정될 것이며 피고인은 구속 없이 출석 명령에 응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다음 피고인 호명을 준비하려는 순간 재판부 중 한 명이 서류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출생 기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발견 장소는 병원, 시각은 새벽 4시, 날짜는 20해 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서연 씨, 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만 꽉 쥐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현재 사건과 무관한 사항입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기록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떨렸어요.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그녀의 품에서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재판부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 밖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끝까지 무거웠어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법원 로비의 환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녀는 출구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비좁았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어요. 그녀의 방은 복도 끝에서 두 번째, 창문도 없는 3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침대 대신 바닥에 깐 요 하나, 그 옆에 아이를 눕힐 담요가 전부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빈 분유통 3개가 씻어서 말려져 있었어요. 플라스틱 용기가 햇볕 한 번 들지 않는 방 안에서 뿌연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방식이 이미 정해진 삶이었습니다.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소리를 최대한 빨리 껐어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는 동작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만 어둠 속에 남았어요. 청소일은 오피스텔 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로비와 복도를 닦는 일이었어요. 걸레를 짜는 손은 찬물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겨울 공기는 손끝을 얼려붙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을 닦을 때도 계단 난간을 훔칠 때도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나자 관리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금 3만 원, 일당이었습니다. 7시 반 그녀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체온을 확인하듯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목덜미를 만지고 발을 감쌌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잠시 뒤 잦아들었어요. 그녀는 젖병을 준비했습니다. 분유통을 흔들어 남은 양을 가늠한 뒤 계량 스푼으로 조심스럽게 떠냈어요. 물은 정수기에서 받았습니다. 미지근한 온도로 맞춰 아이에게 물렸어요. 아이는 젖병을 빨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기자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납부 기한 경과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읽지 않고 화면을 껐어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 아이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젖병을 다 비우고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트림 소리가 작게 났어요. 9시 그녀는 낡은 패딩을 다시 걸쳤습니다. 지퍼가 중간에서 걸려 올라가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목까지 올렸습니다. 아이를 아기띠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목적지는 동주민센터였습니다. 복지 상담 창구 앞에는 이미 3명이 대기 중이었어요. 그녀는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30분이 지나자 그녀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상담원은 모니터를 보며 그녀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김서연 씨 맞으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급 복지 재신청 건으로 오셨나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그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상담원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앞에 놓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인정의 기준을 초과하셔서 어렵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용직 수입이 잡혀 있어서요. 상담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이름 옆에 부적격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상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민간 지원 쪽을 알아보세요. 서류를 도로 챙기며 다음 번호를 불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이 저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주민센터 밖으로 나오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오후 2시 그녀는 마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반복되었어요. 사람들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방 안에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 4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분유 한 통 가격은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유아용품 코너는 안쪽 끝에 있었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자 여러 브랜드의 분유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가격표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제일 저렴한 제품도 3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지갑을 다시 만졌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계산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으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은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유통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몸을 꿈틀거렸어요. 그녀는 분유통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었다가 닫았어요. 다시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분유통을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었어요. 3만 5천 원입니다. 그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을 세었어요. 4만 원.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5천 원이었어요. 그녀는 분유통을 받아 가방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떨렸어요. 분유통을 다시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사겠습니다. 직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환불 처리를 했어요. 현금이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분유통을 꺼냈어요. 비어있는 통이었습니다. 씻어서 말린 것이었어요. 그 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아이를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젖병을 물렸지만 아이는 빨지 않았어요. 분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끝까지 무거웠어요. 국선 변호인 사무실은 법원에서 2블록 떨어진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녹슨 철문이 입구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죠?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은 책과 파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으며 그녀에게도 자리를 권했어요.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다음 재판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시선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우선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이라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조건으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변호사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양육 능력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녀의 손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 업체 측에서 합의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합의금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덮었어요. 보통 피해액의 2~3배 정도입니다. 이 경우엔 10만 원 정도?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만 원. 그녀에게는 없는 돈이었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업체 측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마트 담당자와의 통화는 짧았습니다. 변호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 의사가 없답니다. 재범 방지 차원에서 처벌을 원한대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적었어요.
그럼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양육 부담,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서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김서연 씨 출생 기록 관련해서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출생 당시 상황이 특이합니다. 기록에 보면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녀의 손이 아이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변호사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출생 기록이 재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정상 참작 자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2주 후 재판 전까지 추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그녀의 품에서 꿈틀거렸어요. 변호사는 문까지 배웅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그의 말은 짧았어요. 그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어요.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도를 따라 걸었어요. 아이를 안은 팔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어요.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함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15개 쌓여 있었어요. 모두 납부 독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하나씩 지웠어요. 화면이 비워졌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어요. 고시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시원 입구가 보였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그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요 위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보일러 스위치를 켰어요. 온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을 지나쳐 사라졌어요.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준 명함이 구겨져 있었어요. 명함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 병원. 그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뒤척였어요. 그녀는 명함을 접어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끊기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재판 2주 전 검찰에서 추가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서연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젖병을 빨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그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변호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새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를 앉히고 서류를 펼쳤어요. 마트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재판은 더 이상 가볍게 끝날 수 없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CCTV 캡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6시 4분, 그녀가 분유 진열대 앞에 선 모습이었어요. 6시 7분, 주변을 둘러보는 장면. 6시 9분, 분유통을 가방에 넣는 순간. 6시 12분, 계산대를 지나치는 뒷모습. 4장의 이미지가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검사 측에서 고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 확인 행위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문제는 이전에도 같은 마트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고개가 들렸어요. 이전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 CCTV에 포착됐지만 실제 절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대요. 그때도 분유 코너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일주일 전 분유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던 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러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절도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달래는 동안 기다렸어요.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자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 정상 참작으론 부족해요. 피고인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요? 변호사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피고인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부각해야 합니다.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서류 맨 뒷장을 펼쳤어요. 출생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생 당시 상황이 특이한 만큼 피고인의 성장 배경 자체가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려면 모든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안에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재판 때까지 연락 유지해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는 문까지 배웅했어요. 힘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홀로 남았어요. 건물을 나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거리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녀는 인도 한쪽에 서서 숨을 고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된 번호였어요. 고시원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어요. 김서연 씨,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관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죄송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했어요. 이번이 2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퇴실 조치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통장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23,000원.
월세는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이를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녀는 구석에 섰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들어갔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구석 자리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아이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변호사의 말이 맴돌았어요. 고의성, 계획적 절도, 양형.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열차가 흔들렸어요. 그녀의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열차가 계속 달렸어요.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이었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흔들었어요.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이번 역은 종점입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승강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놓고 젖병을 꺼냈어요. 분유가 바닥났습니다. 빈 젖병만 아이의 입에 물렸어요. 아이는 빨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음은 계속되었어요. 역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역무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계단을 올라 개찰구를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었어요. 방향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끝이 없었어요. 재판 사흘 전 법원 준비실에서 재판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판사 3명이 둘러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사건 번호는 200건이 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김서연 절도 사건이었어요. 주심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사건 개요를 읽었습니다. 생계형 절도, 초범, 영아 동반. 익숙한 유형이었어요. 하지만 서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판사에게 이 사건은 개인 기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병원, 날짜는 20해 전 12월 4일, 시각은 새벽 4시 15분이었어요. 판사는 그 날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2월 4일. 그의 기억 속에도 같은 날짜가 있었어요. 20해 전,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던 순간, 아내가 분만실로 들어간 뒤 홀로 복도를 걷던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출생 기록 옆에는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설 이름, 퇴소 날짜, 그 이후 기록.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판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복도에 아기가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는 분만실로 뛰어갔어요. 그날 밤 병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명의 아기가 동시에 태어났어요. 하나는 분만실에서, 하나는 복도 화장실에서. 판사는 자신의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발견된 아이에 대해서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아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판사는 그 일을 잊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판사님? 옆자리 배석 판사가 불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판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2월 4일 병원 새벽 4시 모든 조건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판사는 준비실에 홀로 남았어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출생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병원 이름 아래에는 담당 의사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날 밤 자신의 아내를 담당했던 의사였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어요. 판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어요. 20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기자 병원 영수증이 끼어 있었어요. 날짜는 12월 4일이었습니다. 판사는 영수증을 서류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두 날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서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판사님, 다음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기가 들어와 파일을 건넸습니다. 판사는 파일을 받았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기는 잠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서기가 나갔습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이름 김서연. 그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어요. 김서연.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 날짜는 낯설지 않았어요. 판사는 자신의 아들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12월 4일. 같은 날이었어요. 손이 키보드 위로 갔습니다. 병원 기록 조회 시스템이었어요. 판사는 로그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다 멈췄어요. 이건 윤리 위반이었습니다. 재판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행위였어요. 판사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피고인의 성장 과정, 보호시설 기록, 가족관계. 모든 게 빈칸이었습니다. 연락 가능한 가족 없음, 보증인 없음, 지원체계 없음. 그녀는 홀로 있었어요. 판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 힘든 사건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판사는 아닙니다라고 답했어요. 식사 후 판사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이 갓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 아내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판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들렸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판사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서류 사본을 꺼냈어요. 집까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출생 기록을 다시 펼쳤어요. 발견 장소, 날짜, 시각.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판사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병원 이름과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밑에 확인 필요라는 문구를 추가했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은 개인정보였고 재판부가 직접 조회할 권한은 없었어요. 판사는 메모지를 구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는 메모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서재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남았어요. 재판 하루 전 판사는 준비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병원 기록 조회 시스템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있었어요. 판사는 마우스를 그 위로 가져갔습니다. 클릭하려다 멈췄어요. 원칙을 따르면 누군가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대신 서류 파일을 열었어요. 김서연 사건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검사 의견서, 국선 변호인 답변서, CCTV 증거자료. 모든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피고인의 경제 상황, 양육 부담, 복지 사각지대. 정상 참작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도 명확했어요. 판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기가 들어왔어요. 판사님, 일찍 오셨네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재판 준비 중입니다. 서기는 파일을 책상에 놓았어요. 추가 서류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판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지센터 상담 기록, 고시원 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 모두 피고인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어요.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복지센터 기록에는 신청 반려 도장이 여러 차례 찍혀 있었어요. 사유는 소득 인정액 초과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월 60만 원 수준이었어요. 일용직 수입이 잡혀 있어서 기준을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스템의 허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있었습니다. 영아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아이는 성장 곡선 하위 10%에 속했습니다. 체중 미달, 영양 부족 소견. 판사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아이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었어요. 판사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어요. 판사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해 전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울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아내와 아들 곁에만 있었어요. 복도에 남겨진 아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어요. 판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오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눈을 떴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기는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김서연 사건 재판이 첫 번째였어요. 판사는 일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기가 나갔어요. 판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이 사진이 떠 있었어요. 판사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병원 기록 조회 시스템 아이콘 위로 커서가 갔어요. 클릭 한 번이면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20해 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도에 남겨진 아이가 누구였는지,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올라갔습니다. 클릭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판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월권이었어요. 재판과 무관한 개인 기록을 조회하는 행위. 윤리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었습니다. 판사는 손을 거두었어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커서는 여전히 아이콘 위에 있었습니다. 판사는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클릭 한 번, 단 한 번이면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서연이 20해 전 그 아이인지, 자신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판사의 손이 다시 마우스 위로 갔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배석 판사가 들어왔어요. 주심 판사님,
내일 재판 관련해서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판사는 화면을 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배석 판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김서연 사건인데요. 양형 기준이 애매합니다. 집행유예로 갈지 벌금형으로 갈지 판단이 필요해요.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석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 상황이 열악한 건 맞는데 고의성도 명백해서요.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내일 재판 때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배석 판사가 나갔어요. 판사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병원 기록 조회 시스템 아이콘이 다시 보였습니다. 판사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병원 이름과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밑에 기록 번호를 추가했어요. 조회에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지를 접었어요.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펼쳤어요. 기록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판사는 메모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펜을 들어 뭔가를 적으려다 멈췄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 판사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불렀어요. 판사는 먼저 가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준비실은 다시 비었어요. 판사는 메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록 번호가 선명했어요. 손이 키보드 위로 갔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었어요. 판사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했어요. 비밀번호 입력칸에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판사는 손을 멈췄어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이 얹혀 있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 번호를 입력하면 20회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숨소리만 준비실에 울렸습니다. 판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로그인 대기 상태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재판 당일 오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김서연은 국선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검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재판부 입장벨이 울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어섰어요. 문이 열리고 판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주심 판사가 가장 먼저 법정 안을 둘러보았어요. 시선이 피고인석에 닿는 순간 판사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가 멈췄어요. 배석 판사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주심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도 고개를 들었어요. 법정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판사를 보고 있었어요. 판사의 손이 가슴께로 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서류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김서연의 얼굴, 그 윤곽, 눈빛, 인매.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20회 전 병원 복도에서 울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아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배석 판사가 작게 불렀습니다. 판사님. 주심 판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괜찮으십니까? 판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앞 모든 시선이 판사에게 쏠렸어요.
판사는 천천히 자리로 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놓지 못했습니다. 종이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기가 주우려 했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스스로 허리를 숙여 서류를 집었어요. 다시 앉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가 사건 번호를 낭독했어요. 판사는 기록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시선은 계속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김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고의성, 재범 방지, 엄정한 처벌 필요성. 판사는 듣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국선 변호인이 답변했습니다. 생계형 범죄, 구조적 문제, 정상 참작 사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였어요. 그녀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판사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서연이 앉았어요. 판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양옆 배석 판사와 협의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고인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법정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서류를 집으려다 손을 놓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검사는 당황하며 서류를 주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굳어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어요. 배석 판사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는 책상 앞에 섰어요. 피고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연도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판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려던 것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녀의 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판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법대를 벗어난 것이었어요. 서기가 작게 판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판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피고인석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배석 판사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는 피고인석 앞에 섰습니다. 김서연과의 거리는 불과 2미터였어요. 판사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를 올려다보았어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눈망울이 판사를 향했어요. 판사의 손이 앞으로 뻗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멈췄어요. 김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그녀의 품에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판사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법정 안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검사는 서류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입을 벌린 채 멈춰 있었어요. 방청석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펜을 든 손을 공중에 멈춘 채였어요. 판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석 판사들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글자가 흐려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눈을 뜬 채였어요. 모녀의 시선이 판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서류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법정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그 소리만 공간을 채웠어요. 판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판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석 판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아직 결론이 판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음 기일을 지정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서기가 황급히 기록했습니다. 판사는 일어섰어요. 법정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피고인석을 돌아보았어요. 김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배석 판사들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법정 안에는 김서연과 변호인, 검사, 방청객들만 남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법정 문이 닫힌 뒤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피고인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서류를 정리하려다 멈춘 채였어요.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가늠하지 못했어요.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다음 기일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청객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만 그녀의 품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서연 씨, 일단 나가시죠.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변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법정을 나갔어요. 검사도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기가 정리를 마치고 불을 껐어요. 법정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서연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작은 손이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반복적으로 아이의 숨소리만 법정에 울렸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피고인석을 나와 법정 중앙에 섰습니다. 판사가 앉았던 자리를 올려다보았어요. 빈 의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법정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출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젖병을 꺼냈어요. 빈 젖병이었습니다. 분유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어요.
법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나갔어요. 복도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내밀어 문을 막았어요. 판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 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김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만 판사를 올려다보았어요. 김서연 씨, 판사가 불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판사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출생 기록을 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판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20해 전 병원. 김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판사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엘리베이터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판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엘리베이터 안에 남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김서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밖은 추운 겨울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멈춰 섰어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법원 계단 아래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현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밀려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선 변호인이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서연 씨, 다음 재판 일정이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네라고 답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층인지 알 수 없는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중 어딘가에 판사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아이가 그녀의 옷깃을 당겼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인도로 나왔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 걸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어요. 멈추지 않았지만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저 멀리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벤치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눕혔어요. 아이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법원 건물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는 그 안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판결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 빛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만 그녀의 품에서 조용했어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법원 건물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그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 건물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마지막 불빛이 꺼졌습니다. 건물은 어둠 속에 잠겼어요.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저 걸었습니다. 뒤에는 법원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앞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불빛을 따라 사라졌어요. 법원 건물 어딘가 창문 하나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판사의 준비실이었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 사본이었어요. 손이 종이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준비실 불빛만 어둠 속에서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서연은 다시 법원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원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그녀의 손은 조용히 아이의 등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얇은 회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사건 번호와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문입니다. 김서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 봉투를 끼운 채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아이의 손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봉투를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였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다른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김서연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봉투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안쪽 글자가 잠깐 보였습니다. 집행유예. 그 두 글자만 보였습니다. 그 아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더 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겨울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도 지나쳤습니다. 근처 부동산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안에 작은 원룸 전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한 장을 떼어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댔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아이의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건물 위층, 준비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판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 사본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김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봉투는 아직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